이재명 대통령의 이 G7 참석, 뭐 여러 가지 결단 잘 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죠? 일단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불발이 사실상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이 대통령 갔는데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게 생겼어요. 중동 사태 때문에 한미회담 불발될 듯이라고 하는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문화부 유튜브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G7 참석 이동 중에 기내에서 깜짝 해결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간담회였습니다. 아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느냐 때도 제가 기내에서 깜짝 간담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 회담을 보고 그래도 저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동맹파가 자주파를 눌렀다, 긍정평가를 했는데, 기내 언론 간담회에서 G7 참석 결정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얘기한 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디로부터? 가로 열고 동맹파로부터 가로 닫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데, 당초 생각과 다르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초 생각은 참여하지 않았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제 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주파의 작용. 이거 일단 저 G7 가가지고 뭐 미국 만나고 한미일 뭐 스톱바이 해서 드롭바이 해가지고 잠깐 뭐 즉각 회담이라도 하고, 그래도 이제 이것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라는 동맹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뭐가 급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된 지 열 하루 만에 이게 국제무대에 나가서 신고식 하는 거가 이게 맞는 얘기야?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작용한 것 같아요. 계속 보시죠. 당초 생각과는 다르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나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동맹파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이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참여하게 됐다. 이 생각이 변화인데, 위험할 뻔했는데 정상으로 나는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평가를 줄 생각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하다면 G7 플러스, G7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미국, 영국, 일본, 카나다, 프랑스, 독일, 그렇죠, 이탈리아, 요 이제 G7에 플러스 G8, 뭐 G9 해가지고 호주까지 붙여가지고 한국, 호주, 또는 뭐 호주 없이 G8으로 간다, 뭐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것일 텐데, G7 플러스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뭐 그럼 좋습니다. 당연히 정상외교도 지금보다 활발히 해야 됩니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입니다. 대표적인 동맹파죠.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정상외교를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했어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교할 때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빠른 정상회의, 특히 국제 무대를 통한, 국제 무대로 나가서 행한 정상회담,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다. 열 이틀 만에 하는 거 하게 된다면, 물론 뭐 다자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고, 또 뭐 오늘 뭐 남아공과 또 했으니까 정상회담 하는 거죠. 하는 건데, 한미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임 12일 만인데 박근혜 정부가 70일 만에 누구랑 만났습니까? 미국 가서 오바마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0일 만에 취임, 50일 만에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49일 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49일 만은 국제무대로 가서 나토 정상회담 참가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담, 약식 정상회담을 한 거가 첫 국제무대 정상회담인 거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11일 만에, 한국에서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 날, 그 당시에 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국제무대에 가서는 나토 다자회담 가서 거기서 한미일 약식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12일 만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면 굉장히 빨리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다른 다자 정상회담이나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은 이리저리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동맹파 자주파의 대립 속에서 그래도 첫 국제 무대에 이제 이 외교 신고식을 하는 자리에서 G7 정상회담 가기로 한 것. 그리고 이달 말에 있을 나토 정상회담도 가야 된다고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나토 정상회담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G7은 이제 경제적 의미가 좀 크다고 보고요. 나토 정상회담은 이게 안보와 직결된 정상회담이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서방사회,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그 다음에 그 참가국으로서 한국, 이런 나라들이 초청이 된 건데, 거기 가면 얼마나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그 국제사회의 러시아나 중국의 현상변경 의도에 대해서, 현상변경, 물리적 방식에 의한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금 현상유지, 라고 하는 거를 힘으로 바꾸는 걸 현상변경이라고 하는데, 국제 무대에서 용어입니다. 반대한다. 이거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가기로 바꿨다, 망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종석 중심의 자주파. 실제로 이종석 캠프에선 두 개의 이제 외교안보 그룹이 있었어요. 이종석 중심의 자주파 그룹이 있었고, 그다음 위성락 중심의 동맹파가 있었는데, 거기서 위성락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간 거고, 국정원장 이종석 중심의 자주파 이종석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서 신별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동맹파가 승리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렸던 거고요. 특히 어저께 발표됐던 국가안보실 차장인사, 네, 그것도 굉장히 미뤄가지고, 이것도 동맹파 자주파 간의 신교류가 있었던 건데, 뭐 김현정 1차장이 이제 군인 출신이 이제 국방안보 하는 거니까 전 국방개혁비서관 뭐 적절한 인사라 보이고요. 김웅순 2차장 주 캐나다 대사를 지냈고, 이분도 미국 청용사 미국 관련된 그 북미 과장 등등 해가지고 미국통이고요. 오연주 3차장 역시 주 교양청 대사를 지내기 전에 미국 동맹을 중시했던, 둘 다 동맹파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중시했던 이 동맹파가 결국은 국가안보실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양자회담을 이제 더 조율을 해서, 사실 엊그저께만 해도, 특히 어저께만 해도, 미국 갈 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내일 일찍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율이 되고 구체적으로 의견이 접근 중입니다라고 하는 공식 멘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것도 있고, 왜냐하면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의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캐나다 갈 때부터 트럼프 너 정신 이상한 사람 왜 왔어? 이게 된 건데, 그런데 마침 또 중동에선 전쟁이 터져준 거예요. 사실 비극적 전쟁이죠. 이 무자비한 이 사륙전, 사실은. 예.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민간 학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분위기도 안 좋고, 여기서 환영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게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주자고 하는데, 만나서 관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중국 압박 문제, 요청 문제에 대해서 뭐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내 발등에 불이니까 일단은 좀 불부터 끄자. 중동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제1의 관심사죠. 네. 그래가지고 이미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요청을 한 뒤에, 그리고 즉각 미국으로 이제 떠날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늦게, 내일 일찍 정상회담, 한미정상 약식이라도 하려고 했던 한국 측 계산이 이게 거의 불발 직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교에서 중요한 거는 일관성입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약식회담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쨌든 간에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한미군 점령군 발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반미적 행각에 대한 의혹도 좀 불식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민,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안심시킬 수 있고, 한반도 정세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불발된 건 참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문할 것은, 외교에서는 일관성이 참 중요합니다. 대외정책의 일관성. 제가 얼마 전에 주일 대사를 만났는데, 주일 대사가 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보수 정부에서 소위 이른바 진보 정부로 왔는데, 일본의 위안부 해법 문제 같은 거, 이게 혹시 흔들리거나 제3자 변제 문제로 해법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것이 흔들리거나 이것이 무효화되면 이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한국의 주일 대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자기는 기억합니다. 거기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교적 일관성,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홀라당 방침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이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안 주고 또 핵 원료 재처리 또 허용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뭐 그래 이제 신뢰가 좀 할 만한데 하다가도 이게 진보 정권을 바뀌어버리면 친중 정책으로 가버리면 기껏 핵 원료 재처리하고 핵 잠수함 줬는데 중국과 가까워지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언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간접한다 하더라도 외교적 일관성, 대정책의 일관성을 꼭 가져달라. 이 부탁만큼은 간곡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2025년 6월 17일 허민의 뉴스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일 허민의 뉴스쇼에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